긴 해요. 돌아오는데 몸 상태 부분에서 어떨지도 또 모르겠고 음, 전체적인 선수단의 몸 상태 체크가 안 돼가지고 좀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찍는 다음에는 그래도 칼라이지치가 돌아오는 슈트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마모르시 빠진 게 너무 아쉽다. 네이션스 차출. 사일러스, 그러니까 와만기 투카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얘도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공격 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좀 뺐습니다. 네, 30분 됐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홍성님이랑 이제 문무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분데스리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버쿠젠 대 유니온 베를린. 기본적으로 뭐 상당히 재밌는 매치가 되고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 베를린과 이제 레버쿠젠이 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먼저 결장자 쪽을 먼저 보면요, 양 팀 다 이제 네이션스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리그 시즌이잖아요. 차출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 지금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중앙 수비 쪽 이제 탑소바나 코소누, 그러니까 중앙 수비 쪽에 좀 많이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미님 어서 오시고, 거기에 이제 아랑귀즈나 뭐 흰카피에 바움가트링거도 컨디션 부분에서 아마 출전하지 못할 걸로 보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이제 디아비가 좀 복귀할 출전 중에서 이제 좀 돌아오고, 무사 디아비 좀 돌아오고, 이제 패트릭 쉬크 같은 경우 이제 레버쿠젠 상당히 좀 중요한 공격 자원이죠. 나올 때 안 나올 때 이제 레버쿠젠이 공격력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사실 비르츠나 뭐 이런 애들은 다 가동이 돼요. 뭐 팔라시오스나 뭐 안드리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가동이 되는데, 불안 요소는 이제 수비 쪽, 특히나 중앙 수비 쪽에 분명한 구멍이 있어요. 조나단 타 정도가 이제 그나마 좀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로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이션스로 가뜩이나 레버쿠젠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의 네이션스 차출은 분명히 이제 수비 쪽에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인데, 유니온 베를린도 아원이 이 핵심 공격수가 차출이 됐어요. 사실 오바 쪽을 보기 좋은 사이즈긴 해요. 레버쿠젠이 슈크가 있고 수비 쪽에 누수가 분명히, 가뜩이나 수비에 좀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 베를린은 공격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막스 크루제나 뭐 아원이 뭐 이런 선수들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데, 얘가 또 차출이 돼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린 막스 크루제의 좀 영향이 좀 중요하고, 베커 뭐 발음상이 그건데, 어쨌든 얘도 빠져 있어요 공격 쪽에. 특히나 뭐 미드필더 쪽에 캐디라도 빠져 있고, 핵심 수비인 마비 프리드리가 아직까지 이제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인데,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이라 레버쿠젠 정배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수비 쪽에 공백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유니온 프렌을 보기에도 아오니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수비가, 중앙 수비가 좀 빠져 있고 핵심 공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데, 저는 이거 처음에 레버쿠젠 정배 쪽을 좀 괜찮게 봤는데 해배당 흐름이 영 아닙니다. 해배 흐름이 물론 아직 좀 더 봐야 돼요. 경기 킥오프 시간까지 좀 많이 남았고 봐야 되는 흐름인데, 해외 흐름상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거 2.5 기준 그래도 오바를 봅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뭐 아온이 빠졌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캐디라나 뭐 이런 선수들도 불투명 사이즈여가지고 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마빈 프리드리나, 더군다나 이제 쉬크가 나온다면은 유니온 베를린이 어쨌든 간에 실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제 생각에 한 골 정도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게 만약에 오바가 터지고 승이 터지면 1대1 무승부인데, 이 두 팀이 연속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2연무거든요 상대 전적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2연무예요. 이번 시즌 유니온 베를린 홈에서 1대1 무승부.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 홈에서 1대1 무승부 해가지고 1대1이 2번 나왔어요. 1대1 무승부가 2번 나와서 제 생각에 한 골씩 주고 받는다면 1대1인데 3연속 1대1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바 쪽 찍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수비적인 공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바 쪽의 접근이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분석상에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경기도 프라이부르크 대 아르민이, 일단은 프라이부르크가 상당히 낮은 정배를 일단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 풀라인업이에요. 누수가,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웬만한 팀들이 다 조금씩 빠졌거든요.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네이션스 차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프라이부르크만이 지금 전력을 완전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상대도 아르민이기도 하고 이렇게 낮은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반면에 아르민 이제 클로스 공격적인 핵심이 좀 출정 정지로 빠지고요. 뭐 파비안 쿤즈 얘도 빠지고 뭐 프리에틀 얘가 불투명인데, 뭐 클로스가 빠졌다고 하나 일본 놈 오쿠가와가 최근에 이제 아르민이 휴식기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경기 연속 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아르민이가 지금 2연승이에요. 2연승에다가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에 라이프치 원정에서 대이변을 좀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고, 프라이부르크가 더군다나 지난 경기는 뭐 승리를 가져갔는데 홈에서 아직까지 연승이 없어요. 이 부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르미니의 이런 기록적인 부분이나 경기력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아르미니가 생각보다 이 순위 대비로 봤을 때 바로 뒤에 그루이토 피르트밖에 없지만 쉽게 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최근 경기 보시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보이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프라이부르크가 사실 아르메니가 완전히 좀 잠글 가능성이 있잖아요. 클로스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잠그면서 역습을 좀 거칠게 좀 잠그면서 역습을 때릴 텐데, 프라이부르크가 점유율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팀은 사실 아니에요. 이 팀 자체도 비등비등하게 가져가거나 역습에 있어서 좀 빠른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뭐 요즘은 좀 정우영이 많이 안 뛰긴 하지만 뭐 샤데 뭐 이런 애들을 좀 중요해가지고 사이드 쪽에서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는데, 지공이라고 하죠. 점유율을 크게 높게 가져갔을 때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홈에서 연승이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이 좀 걸리고, 아르메니가 수비적으로 2경기 연속 무실점 뭐 이런 사이즈를 봤을 때 제 생각에 언더 쪽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한 골 싸움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무승부까지 봤거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 풀 전력이어서 승패 예측은 좀 그래도 아르미 쪽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싶어서 어렵다 싶어서 언더 쪽으로만 이제 뺐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 이 경기도 이제 호펜하임이 좀 낮은 정배를 받았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을 좀 치르면서 부상자가 좀 많았어요. 뭐 그러니까 잔부상들이 팀적으로 좀 많았었는데 거의 이제 라인업 쪽으로는 멀쩡하게 좀 돌아왔습니다. 물론 빠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다미안 뭐 노르트베이트 같은 사이드 자원이나 뭐 마르코존, 사마세쿠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는데 거의 다 백업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공격 쪽에 뭐 크라메리치나 베부 아니면 이제 삼선 자원이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릴리치나 뭐 게이거 이런 핵심 자원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비 쪽에 보고트도 좀 부상이나 출전 정지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호펜하임 전체적으로도 거의 풀전력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주전 라인업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 정배를 받은 상황이고, 아우크스는 지금 스트로블이 여전히 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수비 쪽의 핵심 옥스포드가 지금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나머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루벤 바르가스나 아니면 간판 공격수 뭐 니더레우너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우쿠스도
옥스포드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이제 수비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전력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사실 호펜하임 승 쪽을 보는 게 맞는데 쎄한 점이 뭐냐면은, 저는 호펜하임은 사실 프렌이나 오바 쪽을 보는 걸 좋아하지, 이게 낮은 정배를 받았을 때는 배신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호펜하임은 그래도 홈에서 좀 강점을 많이 보이고 있고 한 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데이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배팅을 좀, 축구 배팅이나 분데스를 좀 자주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호펜하임이 이런 경기에서 항상 배신을 때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쎄합니다. 첫 경기기도 하고, 아우쿠스가 어쨌든 간에 사실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불안한 경기를 많이 했어요. 부상자들이 좀 많았었고, 뭐 니더레오나나 이런 선수들도 경기를 많이 못 뛰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휴식기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이면서 이제 실점도 많이 줄고 좀 안정적으로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호펜하임이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전술적으로도 다양성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의 특별한 누수도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의 안정감은 좀 뛰어나요. 원정만 가면 가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전 라인업이 그래도 가동되는 경기에서는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그래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그래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2.5 기준 오바 봅니다. 2.5 기준 오바까지. 어쨌든 아우쿠스가 옥스포드가 빠진 경기에서 무실점이 없어요. 무실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좀 옥스포드가 빠진 상황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아우쿠스고, 저는 이 경기도 사실 2대1 내지 3대1 정도로 호펜하임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이게 쎄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분데스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석적으로 분데스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좀 재개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셀타비고, 이 경기도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시에다드는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 싸움을 좀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선두를 한때는 이제 선두까지 달릴 정도로 좋은 경기를 했었다면은, 최근은 그냥 거의 마팅에 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쪽에서의 불안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뭐 오야르자발이 솔직히 그렇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난 경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좀 부상도 좀 달고, 뭐 공격적으로 이삭 같은 애들도 이적설에 좀 시달리면서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득점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꾸준했지만 수비가 최근에 흔들리는 게 문제고, 셀타비고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났던 흐름입니다. 휴식기 직전에 뭐 산티미나나 아스파스 같은 경우가, 아스파스가 초반에는 상당히 좀 부진을 했지만 최근 경기에서 이제 산티미나와 호흡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원래 기존의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치잖아요. 뭐 롱볼보다는 좀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베티스전에서도 좀 날카로운 역습을 좀 가져갔던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소시에다드 정배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놀이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버쿠젠 소시에다드가 동배당이에요. 프로토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 이거 둘 중에 하나 터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 팀의 전력 누수를 한번 보면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이제 카를로스 페르난데즈가 빠지고, 몬레알 그리고 바레네치아가 빠지는 상황에서 뭐 고르사벨, 뭐 로베테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사실 뭐 크게 핵심이라고 바레네치아는 좀 상당히 아쉽긴 한데, 나머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아요. 없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돌아갈 거고, 공격 쪽에 특히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메리노나 뭐 야누자이, 이삭, 오야르자발 이런 풀라인업이 가동될 건데, 잠시만요. 뻘소리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내보내고. 이거 밴을 어떻게 하지? 어쨌든 뭐 강퇴를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셀타비고도 큰 누수는 없어요. 뭐 아라우오 빠지고, 뭐 솔라리, 블랑코까지 이제 불투명인데, 어쨌든 간에 셀타는 사실 무조건 그냥 수비를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엔 요것도 소시에다가 좀 답답한 공격을 이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시에다드가 사실 이 경기가 왜 어렵냐면은 슬슬 반등 타이밍이긴 해요. 전력적으로도 미드필더 쪽에 뭐 다비드 실바나 뭐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고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소시에다가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주중 경기가 있었어요. 지난 경기 이제 상대가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뭐 2, 3부 리그 팀이랑 이제 레가네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에서 주전 대부분이 선발로 나왔어요. 소시에다드는 한 2, 3일 전에 경기가 있었거든요. 컵대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 경기는 제 생각에는 언더 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승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라리 저는 고배당 무승부나 뭐 셀타 프렌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게, 두 팀의 휴식기 이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셀타 쪽 찍기가 어려워요. 셀타 쪽에 이제 휴식기 중간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이제 막 재개를 하면서 복귀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에 대해서 셀타 같은 경우도 주중 경기가 있었고, 그때 경기력이 상당히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경기도 사실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고배당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언더 쪽을 보는데, 해외 쪽에서도 이 경기는 뭐 해외 쪽 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해외 쪽에서도 분석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이번에 올라온다, 뭐 셀타가 뭐 휴식기 때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소시에다드 반등 타이밍으로 보는 쪽도 많고, 아니면은 기존에 휴식기 이전에 좀 데이터들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이번에도 소시에다드가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는 경기다.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기는. 다섯 번째 그라나다 대 바르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마요르카전에 거의 박살난 라인업으로 꽤나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이면서 이제 승리를 따냈었고, 그라나다는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팀은 사실 잘 분석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런 게, 경기력이나 이런 게 사실 그게 이렇게 뭐 한 번밖에 안 질 정도로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좀 뜬금 골들이 많이 나와요. 그라나다 경기를 보면은 와, 이거 그냥 무난하게 그냥 저득점 흐름으로 가겠네 하는데 갑자기 뜬금 중거리를 꼽고 뭐 이런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라나다 경기들은 뜬금 골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몰리나 같은 이제 앞선 자원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짭수아레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바르샤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라나다가 홈에서 3연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이 엄청 좋아서 세 번 다 이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기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간에 사비 감독 오고 분명한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마요르카전처럼 이제 스쿼드 자체가 박살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뭐 세르지 로베르토나 뭐 아라우오도 오늘 경기 좀 출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제 맨시티에서 데려온 이제 페란 토레스도 아직 이제 등록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뭐 쩌린, 브레이스웨이트 뭐 이런 애들이 좀 빠져 있는데, 불투명자도 좀 많긴 합니다. 대용, 예, 프랑키 대용이에요. 프랑키 대용이나 아니면 뭐 수비 쪽에 움티티, 랑글레, 멤피스 데파이, 뭐 안수파티
패들이 아마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코로나가 다시 확진된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이고 이런 선수들이 빠질 걸로 보이는데 해외 쪽에 뭐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 안수파티나 데파이나 프랭키 대용이나 일단 스쿼드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왜 바르샤 정배를 쉽게 보지 않냐면요, 3일 뒤에 이제 레알하고 컵 대회 4강이 있어요. 이것도 바르샤 홈이긴 한데 누캄프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랍 쪽, 어디지? 아랍 쪽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걸로 보여가지고 또 이동거리도 있고 그 경기도 또 이제 엘 클라시코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사비 감독 인터뷰에서는 당장 요 경기만 생각하겠다, 우리 다음 경기 생각 안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니코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가 많이 돼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뭐 니코, 부스케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랑키 대용이 못 나오면서 좀 다른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되는데, 결국 니코가 후반에 교체로 빠진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 결국 바르샤가 리드를 제가 볼 때는 선제골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결국 이제 후반에 또 니코를 뺄 거고, 이때 바르샤가 아무래도 그라나다가 좀 몰아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바르샤가 리드를 하고 있더라도 뭐 한 후반 70분 내지 80분 때 뭐 교체를 단행하고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라나다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제 생각에 이거 승패가 갈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10분 내지 15분 20분에 그라나다가 이제 따라가는 득점을 하느냐 아니면 바르샤가 지켜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햄무랑 무승부, 그라나다의 홈 4연승, 특히나 최근 좀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바르샤가 부상자도 좀 돌아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라나다 홈 4연승은 없다고 보고요. 결국 바르샤가 마지막에 이제 좀 지켜내느냐 아니면 이제 실점을 하면서 무가 뜨느냐의 싸움으로 좀 갈 걸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바르샤가 가져가는 쪽의 그림이 더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면 햄무 쪽이 조금 낫다고 보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바르샤 같은 경우 안수파티나 이런 자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명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실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작에 먹어서 무승부로 간다 하더라도 좀 공격 쪽에 대파이나 뭐 파티 같은 자원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샤 쪽이 좀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2.5기 좀 오바까지 봅니다. 이 바르샤도 실점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게, 최근에 바르샤 수비도 어쨌든 간에 아라우어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난 경기 마요르카전에 테오 슈테긴이 엄청 좋은 선방을 보였다곤 하나, 아라우어가 만약에 빠진다면 수비 쪽에 불안 요소가 다시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마요르카전에 상당히 막판에 불안했거든요, 바르샤가. 근데 오늘 시작부터 아라우어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오바 쪽의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르샤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햄무를 봤지만 뭐 오늘 경기 덴벨레도 나올 가능성 높고, 지난 경기 이제 루크 대용의 폼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번째 경기, 이제 2경기 남았는데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괜히 1.8대를 받은 게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에는 거의 이제 배터들이 엄청 싫어하는 팀이었죠. 배팅만 했다면 비겨버리니까. 그래서 엄청 싫어하는 팀이었는데,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랑크 가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프랑크 프렌이나 뭐 이런 거 접근해가지고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홈에서 3연승을 달릴 정도로 최근 전적 같은 경우 6승 1패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먼저 볼 점은 도르트문트가 프랑크푸르트 원정 와서 4연무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연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야겠는데,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따낸 게 2013년이 마지막이에요. 2013년. 거의 뭐 7, 8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기고,
도르트문트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게 근데 4연무여서 제 생각에 5연무가 뜰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4연무도 솔직히 좀 심했다 싶은데 원정에서 5연무가 뜬다? 여기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부상자 쪽으로 한번 보면은 렌츠가 여전히 장기 부상이고, 뭐 하우게나 뭐 다코스타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린스트롬이 또 오늘 경기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쪽에 이제 바코 얘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야키치가 돌아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파시엔시 공격 쪽에 이제 파시엔시아나 아니면 이제 좀 미드필더 쪽에서 미친 개처럼 뛰어나는 야키치가 복귀 가능성이 있는데, 확실히 출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도르트문트는 뭐 확실하게 중요한 선수가 빠지는 부분은 아칸지가 여전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 일단은 제 생각엔 아마 엠레찬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훈멜스랑 같이 해가지고요. 아무튼 간에 아칸지가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 빠진 거는 분명한 누수고, 나머지는 뭐 자가두나 뭐 마리오스 볼프 같은 앞선의 자원, 무코코 어린애, 뭐 레이나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이고, 슈멜처 요즘 뭐 늙어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 뭐 요런 상황인데, 레이나는 제 생각에 서브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확실하게 이제 베스트 11에서 누수는 아칸지 정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홀란드 뭐 이런 애들 다 나와요. 뭐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 이제 벨링햄 이런 애들 다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솔직히 2013년 마지막 승리고, 도르트문트가 이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슬슬 이길 때가 된 부분이 있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린스트롬 빠지고 만약에 야키치까지 못 나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누구야? 갑자기 이름 코스티치, 필립 코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사이드 공격 자원인데, 시즌 초반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공격 포인트도 많이 쌓고 프랑크가 안 좋은 상황에서 팀을 홀로 이끌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흐름이 좋잖아요. 휴식기 전에. 근데 그때 코스티치가 많이 잠잠했어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안 풀리고, 뭐 쉬운 찬스에서도 득점하지 못하고 어시스트 하지 못하고,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원정 돌문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낮은 상태고, 프랑크푸르트의 휴식기 전에 성적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좀 주력으로 찍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3.5 기준 오버까지 좀 봅니다. 글쎄 요 경기 근데 제 생각에 다득점으로 좀 갈 것 같아가지고 무한히 횡무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가 거의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거 만약에 야키치가 프랑크푸르트 미드필더 쪽에 빠지면은 미드필더 쪽에서 굳은 일을 좀 해줄 만한 사이즈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키치가 좀 빠진다면은. 코스티치가 이제 휴식기 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프랑크 승을 보시는 분은 가시면 돼요. 프랑크 승을 가시면 되는 거고. 제이팡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라이브인데, 오랜만 아니죠. 최근에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도르트문트 승과 함께 오버 쪽에 접근이 낫지 않을까 싶고, 좀 주력보다는 아무래도 배당이 세잖아요. 승이나 오버나. 그래서 부주력 내지 좀 구배당 쪽으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난 경기
헤타페전을 보신 분들은 레알에 대한 좀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레알이 헤타페 두 줄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고, 또 수비적으로 레알이 최근에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 헤타페전에서도 누구였지? 갑자기 누군지 헷갈리네. 아무튼 수비적에 실수가 있었고, 그 전 경기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비닐신이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선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주중에 이제 아까 바르샤 경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발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니시우스가 나온다면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발렌시아가 애초에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고 발렌시아가 뭐 성적은 괜찮거든요. 맞아, 밀리탕이었죠. 성적은 괜찮은데 저는 발렌시아 경기력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는 이제 막시 고메즈가 좀 부진하고 있고, 그나마 뭐 게데스나 솔레르가 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솔레르도 못 나와요. 솔레르 빠졌습니다. 솔레르가 측면 쪽에 이제 빠져 있고, 가브리엘 수비 쪽에도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 마인까지 봅니다. 안전하게 뭐 일반승만 좀 공짜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마인승까지도 충분히 좀 해줄 만한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한 번 더 실수할 것 같진 않아요. 레알이 수비 쪽에서 두 번 연탕으로 이제 좀 쌌으면 됐지, 한 번 더 실수할 것 같진 않고, 비니시우스가 복귀하는 마당에 좀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불안 요소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헤타페전을 봤을 때 선수들의 몸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레알 같은 경우는 뭐 모드리치나 크루스나 좀 나이가 있잖아요. 벤제마도 그렇고 휴식기 이후에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스쿼드 자체가 노쇠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헤타페전을 이렇게 치르면서 좀 이제 강박도 좀 끌어올렸고, 오늘 발렌시아가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발렌시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 대비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알 원정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7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보기를 끊고